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 5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 55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권위주의적 성격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조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꺼이 운명에 복종한다. 리기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안드레아스 프로차스카 감독의 영화 다크밸리를 보았다. 알프스 산맥을 따라 카우보이가 다크밸리에 도착한다. 하나의 일가가 지배하는 검은 골짜기 왕국이었다. 그 일가는 그 왕국의 처녀가 결혼하면 초약권, 신부와 첫날반을 보냄, 초약권을 행사한다. 카우보이도 그렇게 태어났다. 카우보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복수하러 나타난 것이다. 그가 쓴 총알에 피를 뿜으면 쓰러질 압제자들, 거의 형제들이죠. 그는 차마 왕은 죽이지 못한다. 왕이 거의 친부죠. 그렇게 피를 먹고 편한 마을의 자유와 평화. 하지만 마을 주민의 대다수는 자유가 버겁다. 그들은 왕가의 집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들은 자유를 속박하는 조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꺼이 운명에 복종한 인간이 된 것이다. 카우보이는 쓸쓸히 떠난다. 그들이 노예가 된 심리적 근원은 그들이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참,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나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죠.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안드레아스 프로차스카 감독의 영화 다크밸리는 하나의 일가가 지배하는 그런 왕국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어때요? 현대의 어떤 상징이죠. 우리가 지금도 재벌이 지배한다든가, 그죠? 또는 어떤 독재자가 지배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의 문제는 생의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카우보이가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이런 참담한 모습이죠. 왜 그래요? 바로 생의 의지를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권위주의 성격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복종받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누구 복종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 성격을 왜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보면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충동이 있다고 했어요. 이 충동이라는 게 본능으로도 번역되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될 때 두 가지로 번역되거든요. 인간의 관한적 어떤 충동, 삶의 충동, 죽음의 충동 두 개 있다고 했어요. 프로이트가 막 살고 싶어요. 또 막 죽고 싶어.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맛이 두 개가 있다. 살맛과 죽을 맛. 살맛이 막 나요. 그러면 에로스예요. 그리고 죽을 맛이 막 나요. 타나토스예요. 이걸 번역할 때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으로도 번역되고 삶의 충동, 죽음의 충동으로 번역돼요. 근데 전 정확한 번역은 충동이라고 봐요. 본능과 좀 다르죠. 본능은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거지만 충동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이 뭔가 올라오는 게 충동이죠. 그래서 본능과는 좀 달라요. 인간의 본능은 많이 욕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먹고 식의 욕구,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욕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충동은 완전히 인간화되지 않은 아주 근원적인 나의 모습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충동이에요. 이걸 낙강은 실적에서 올라온다고 하죠. 진짜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충동인데 그에 대해서 또 읽어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다음같이 말했다. 죽음의 본능은 성적 본능과 융합하고 그 융합된 것이 자신을 향하면 피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타인을 향하면 가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학적은 사디즘, 피학적은 마조이즘이죠. 그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원초적 본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삶의 본능이고 다른 죽음의 본능이다. 그 마을 주민들은 사랑을 일으키기에 삶의 본능을 일으켜야 되었다. 죽음의 본능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었다.
죽음의 본능은 성적 본능과 융합하고 그 에너지가 자신을 향해져 피학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의 본능, 죽음 충동, 삶의 본능, 삶의 두 가지가 있죠. 살맛과 죽을 두 개 있어요. 근데 언제 살맛이 나고 언제 죽을 맛이 날까요? 죽을 맛이 나는 거는 저는 인간이 어때요? 사랑을 몰라서라 봐요. 그 매설력 욕구 단계가 5단계 있잖아요. 1단계는 생리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가 사랑의 욕구거든요. 이 사랑의 욕구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남과 함께 하는 거죠. 타자가 있어요. 그 단자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가 어때요? 어린 왕자한테 길들이는 걸 가르쳐줘요. 인간을 길들이는 거. 길들인다는 건 어때요?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조합해 가죠. 누가 우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H와 O가 만나서 물이 되듯이 서로 창조를 만드는 게 이제 길들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단계, 이게 성을, 인간이 생리 욕구가 1단계잖아요. 1단계는 식과 성이에요. 가장 기본이 먹고 섹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먹는 거는 1단계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1단계 섹스도 이해되죠. 근데 섹스는 어때요? 내 혼자 막 어떤 여자하고 이성을 만나 섹스해도 내가 막 그 생리 욕구만 만족해서 막 섹스하는 거. 남생 안 하고. 남이야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 혼자 막 좋아서 하는 건 1단계 섹스예요. 2단계 섹스는 어때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과 함께 그죠? 악기를 연주하듯이 서로의 몸을 연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환희에 들어가는, 황홀경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3단계죠. 이 3단계를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 안에 근원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그러죠.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이제 성욕으로도 번역되고 성충동 이렇게 되가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건 생명 에너지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성에 한정하면 좀 프로이드적이고 이걸 생명 에너지가 확장하면 이제 융이 그렇게 해석하죠. 이걸 동양에서 볼 때도 성이라는 한자를 쓰면 어때요? 한자로 성 쓰면은 마음심의 옆에 생이에요. 날생, 살생, 살아있는 생이죠.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마음이 바로 리비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게 1단계 머물면 어디로 가요? 성욕이 되죠. 그러면 남생 아니고 내 혼자 막 성욕을 누려요. 이거는요, 타나토스로 가요. 그래서 성과 죽음에만 연결돼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섹스 후에 다 죽잖아요. 이거는 가장 근원적인 동물적인 거거든요. 여름에 매미가 그렇게 울다가도 섹스하면 다 죽어요. 후손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섹스 후에 다 그 죽음과 연결돼요. 섹스는. 그래서 영혼과 섹스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하면 이제 지금 살맛이 나요. 이게 이제 그 에로스를 가죠. 그래서 살맛이 났을 때 이때 어때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죽지 않고 섹스 후에도 죽어야 되는데 동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꽃필 수 있는 에로스가 피어나는 그죠? 환희가 되는 살아있음을 환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은 어때요? 그 죽음의 본능을 넘어서는 죽음의 넘어서는 삶의 충동이 톡톡 꼽히는 나는 살아있음의 환희를 느끼는 이런 상태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봐요.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워서 우리는 어때요?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부르는 소리도 없었는데 나는 왜 적금금지인 세상을 꿈꿨을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상, 깊은 구멍으로만 존재한 세상이 왜 내 생을 상기시켰을까? 썬데이 서울, 내 생에 청천년세의 욕망을 치러놓고 그것이 어두움임을 가르쳐 주었다. 황규관 썬데이 서울에서. 황교안 시인이 썬데이 서울. 옛날에 저도 젊은 시절 썬데이 서울을 보면서 살았죠. 나도 시인처럼 썬데이 서울을 보며 성장했다. 청천세 욕망을 치러놓고 금금지인 세상, 깊은 구멍으로만 존재하는 세상, 그 깊은 어둠 속에 우리는 깊이 빠져들었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타나토스가 지금 강하다 봐요. 이렇게 해서 그 시를 쓰면서 황교안 시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갔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저는 이걸 많이 극복했다 봐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를 아주 늪처럼 우리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힘이 있다 봐요. 늪에 빠져서 죽음 충동. 이 세상, 우리 사회가 보면은, 그죠. 죽음의 잿빛 구름이 우리의 머리 위에 들이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꼭 배워야 된다 봐요. 사랑을 배웠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용학 시를 통해서 읽어봅시다. 꽃가루 속의 이용학. 배추밭 이랑을, 노란 배추꽃 이랑을 숨가쁘게 막 웃으며 달리는 것은 어디서 네가 나적이 부르기 때문에 배추꽃 속에 살며시 흩어온 꽃가루 속에 나도야 숨어서 너를 부르고 싶기 때문에. 이용학 시인이 그죠? 아마 연애할 때 쓴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얼마나 참 좋아요. 이 시 읽으면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우주의 그죠? 우주의 춤하고 맞는다는 느낌 안 들어요. 사랑이 우주의 춤이 되는, 내가 우주가 되는, 그죠? 이런 큰 나가 되겠죠. 작은 나에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에로스가 꽃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호밀밭의 파수꾼 59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넓은 홀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아침에 이태 뉴스를 훑어보다가 숨이 막혀왔다. 현지 교사 24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대형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고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드러나니까 아득해진다. 이 뉴스를 접하는 학부모,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혹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분노하지 못하는 마비된 영혼은 얼마나 슬픈가. 아주 오래전의 나이 어린 시를 생각났다. 초등학교 6학년 읍내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까지 했다. 시험 보는 어느 날 아이들 제잘그런 소리 왔다. 야, 어젯밤에 배운 게 나왔어. 그 아이들은 담임선생에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어젯밤에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오다니. 하지만 나는 무덤덤했다. 다 그런 거지 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을 수 없는 부질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다니. 우리 집은 올때간 석방스레 했다. 난 주인집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몸에 배었다. 자신의 감정을 한껏 표하지 못한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표정을 잃어갔다. 그 뒤 나는 글을 쓰고 인문학을 공부하며 나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중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에 무뎌지게 된다. 자신을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삶이 공허해진다. 세상은 활력을 잃게 된다. 이런 굳어버린 세상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 안의 아이를 깨워야 한다. 중국 명대의 유학자 이타고는 동심, 아이의 마음을 깨우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라고 한다. 길을 잃어버린 현대인, 태초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16살 홀든 콜필드를 말한다. 나는 늘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 애들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나의 고교 시절도 홀든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애써 무덤덤하게 지내며 무사히 졸업했다. 굳어버린 가슴을 보낸 나의 소년 시절. 그리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를 항상 돌봐야 한다. 위험하게 되지 않도록 내면 아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전 우리 안의 아이를 파수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을 또 해석했어요. 제롬 데이비드 셀린은 다 같이 말했다.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어떤 이유를 위해 고개에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같은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대단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숙한 인간은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란대요. 미성숙한 사람은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고, 성숙한 인간은 묵묵히 살아가길 바란대요. 이게 대단하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이 왜곡됐을 때, 그죠? 뭔가 막 불만이 있고, 마음이 까칠해지고, 막 마음이 꼬였을 때 위대한 삶을 원했어요. 이제 어릴 때 기성예배 못 냈다고 학교에 쫓겨났거든요. 3학년 때. 쫓겨나서 혼자 집에 오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꼬인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학자 되면 원자폭탄 만들어서 난 피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성숙한 인간한테요,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그냥 살아있으면 이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감정을 솔직히 갖고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지켜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 항상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 살아있음을 만끽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헛헛한 삶을 견딜 수 없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게 된다. 옹상망상이 시작이 된다. 노예계는 점자지도에서 나오는 일부 시를 읽어볼게요. 여기 산은 높고 산은 위험해.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군요. 아마 좀 더 오래 우회할 봐요. 강물이 만지지 않는군요. 참 많이 아프죠. 진짜 강물을 못 만지고 점자로 만지잖아요. 오랫동안 감정 언어로 살아가면 눈물이 말라버린다. 세상은 다 정지해 있는 사물이 된다. 오래오래 우려한다. 그러면 다시 해가 돌고 강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자라고 동물이 뛰어놀게 된다. 그죠? 우리는 강물을 만지고 사막을 만지고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온몸의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감각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야지 어때요? 삶 자체가 톡톡 튀고 아주 아름다워져요. 내 삶 자체가 아이처럼 막 행복한데 이게 안 되면 위대한 삶을 살려요. 히틀러 같은 건 위험하게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다 망친 거 아니에요. 히틀러 브레이트가 쓴 시를 볼게요. 칠장이 히틀러의 노래. 칠장이 히틀러는 말했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칸 만든 회반죽을 한 통 가져와 독일 집을 새로 칠했다네. 모든 독일을 온통 새로 칠했다네. 이렇게 칠장이가 독일을 다 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어때요? 남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죽음 충동 가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 남과 관계를 잘 맺고 삶의 에로스로 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해서 감정을 소중히 하면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스러우면 남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삶이 충만한 세상이 되죠. 예, 여기까지 또 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